네, 안녕하세요. 2부는 먹 입문으로 세상을 물들이다입니다. 조선시대 들어서면서 수묵화가 본격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동양화라고 떠오르는 그림, 즉 수묵산수화가 이 시기를 대표하는 그림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단지 검은색으로만 그려진 그림 같지만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눈에는 먹 속에 다양한 색깔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묵산수화를 보면서도 푸른 물결이나 흰 구름, 푸른 산과 같은 다양한 색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감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먹의 은유적인 특징은 조용하고 조화로운 이상세계를 추구했던 조선 사대부들의 미의식과 잘 맞았고 수묵산수화는 그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먹은 단순한 그림이나 글씨를 쓰는 재료를 넘어 사대부들이 품었던 세계관과 정신을 담아내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의 바탕에는 인문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인문이란 인간이 남긴 문화의 흔적으로 조선의 사대부들은 시와 글, 그림과 음악 같은 인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문치, 즉 문화로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자신을 수양하고 자연의 질서를 본받아 백성을 보살피고 충과 우정의 가치를 노래하던 조선의 서화는 단순한 미술을 넘어 인문 정신의 실천 그 자체였습니다. 사대부들은 붓과 먹을 통해 자신들의 이상과 철학을 그림 속에 담아냈고 그 번짐과 여백을 통해 세상을 은은하게 물들여 나갔습니다. 2부에서는 조선 전기 사대부들이 꿈꿨던 이상세계와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든 인문 정신의 흔적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2부의 대표 전시품이 일본 모리박물관 소장 산수도입니다. 원래는 사계절을 그린 작품이지만 겨울은 결실되고 봄, 여름, 가을 세 폭만 남아 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자연의 변화에 주목한 이와 같은 사시도 유형의 그림이 자주 그려졌습니다. 양식적으로는 한쪽으로 치우친 구도, 넓은 공간, 언덕이 소나무 등에서 안견파 화풍이 드러나지만 물결치는 구름과 강한 명암 대비는 밑법산수와 절파 화풍의 흔적도 엿보입니다. 거대한 산을 배경으로 정교한 건축 묘사와 화려한 채색 등은 화원의 솜씨로 여겨지며 건축 기단의 허튼 층 쌓기는 조선 건축의 표현의 한 단면입니다. 이 작품이 특별한 이유는 그 정체성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중국 작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화려한 그림이 조선 작품일 리 없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이 이 그림이 조선에서 제작된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그림의 소장 경위,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조선 16세기 작품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기준으로 이번 전시에 함께 나온 영국 박물관 소장 산수도도 조선 전기 작품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발경도는 중국 후난성의 소수와 상수 일대의 아름다운 여덟경치를 그린 그림입니다. 실제하는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하지만 조선에서는 이를 이상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작품은 소상팔경도 중 하나인 모래밭에 내려앉는 기러기를 묘사한 것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본 듯한 높은 시점에서 넓은 풍경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을 가로지르는 지그재그 형태의 물길은 깊은 원근감을 형성하며 감상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화면 깊숙이 끌어들입니다. 회화의 표현 방식은 안견파 화풍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소나무와 암석, 산봉우리를 섬세하게 묘사하였습니다. 화면 가장 먼 곳에 사는 먹으로 윤곽만 은은하게 그려 거리감을 표현했고 오른쪽 절벽 너머로는 말을 타고 사찰로 향하는 두 인물이 작게 그려져 있어 공간의 깊이와 서사적 요소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이 작품은 조선전기 화원화가 이상자가 그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달빛 아래 한 고사가 소나무 아래를 걷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으며 2부에서 가장 큰 작품으로 세로 길이만 약 190cm에 달합니다.
넓은 화면의 중심에는 마르고 단단한 소나무가 철처럼 굳은 형태로 강하게 그려져 있고,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는 솔잎들이 공중에 흩날리며 화면 전체에 긴장감 있는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왼쪽 위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 있고, 소나무 아래에는 고사와 시동이 나란히 서 있는 구도가 눈에 띕니다. 이러한 구도는 중국 남송 마파 화풍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이 작품에 대한 과학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흥미로운 점이 밝혀졌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달의 표현입니다. 테두리는 금리로 둘러져 있고 내부는 붉은 안료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금으로 테두리를 그리고 붉게 표현한 달은 고려 말기 수월관음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보기 어려운 우리 고유의 표현법입니다. 이는 고려의 회화 전통이 조선 전기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 아래에는 대나무와 매화나무가 함께 그려져 있는데, 과학 분석 결과 붉은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은 소박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띠고 있지만 원래는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봄의 정취를 담고 있었던 작품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소나무 옆에는 공우 인장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우는 이상자의 자로 이 인장을 통해 이 작품이 이상자의 작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자는 안견의 뒤를 이은 조선 16세기 중엽의 대표적인 화원 화가로 본래 노비 출신이었으나 중종의 어명으로 면천되어 도화서 화원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여러 기록에서도 그에 대해 산수화와 인물화에 있어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났다는 평가가 남아있을 정도로 그의 예술적 역량은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왕의 얼굴을 그린 어진과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신하들을 그린 공신상이 주로 제작되었지만, 일반 사대부상도 2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 2점 모두가 전시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옥준상인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이연보 초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연보는 1498년 문과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쳤으나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시를 지으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연에 응가하는 삶을 노래한 국문시가를 창작하여 국문학사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 초상화 속 이연보는 검은 발립을 쓰고 오른손에 불자를 든 채 왼손은 허리에 서대를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에는 벼로와 서책이 놓인 경상이 놓여 있으며 그 앞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얼굴은 뚜렷한 선묘로 이목구비와 주름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고, 붉게 칠한 입술과 흰 수염이 강한 대비를 이룹니다. 또한 흉배가 없는 홍색 달령을 입는 점도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경상을 앞에 두고 불자를 든 자세, 그리고 인물의 표정과 분위기에서는 고승의 진영과 같아 불교 회화의 영향도 엿보입니다. 실제로 그의 아들 이중량의 문집에는 이연보가 동아사의 승려 화가 옥준상인과 교유했던 시문이 남아있어 1537년 그가 경상도 관찰사로 재직하던 당시 옥준상인이 이 초상화를 그려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그림은 1531년 사마시에 함께 급제한 7명의 인물들이 1542년경 다시 모임을 갖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계회도입니다. 이 작품은 이 모임의 참석자 중 홍문관 김인우의 집안에서 보관하던 것을 후손들이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한 것입니다. 계회도의 전형적인 형식에 따라 맨 위에는 전서로 모임 제목을 썼고, 중간에는 모임 장면, 맨 아래에는 참석자 명단을 적었는데, 명단 좌우에 매화와 대나무를 그려 이채롭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구도, 언덕 위에 배치된 2그루의 소나무 등에서 조선전기 대표 화풍인 안견풍 산수화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화면 상단에는 명필 김인우가 쓴 시가 적혀 있습니다. 진사시에 함께 급제한 동료들이 10여 년 후 벼슬길을 함께하는 신진 관료들이 되어 의기투합을 다지는 모임의 취지가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조선시대 명필 석봉 한호가 쓴 천자문입니다. 천자문은 한 글자도 겹치지 않는 사언시 250구로 되어 있어 일찍이 글과 글씨를 배우고 익히는 교재로 널리 쓰였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글자의 대표 소리와 뜻을 한글로 쓴 천자문이 간행되었습니다. 이 천자문은 한호가 선조의 명을 받아 1583년에 써서 목판으로 찍어낸 책입니다. 처음 만든 책인 만큼 한호가 쓴 천자문의 글씨의 원형이 잘 남아 있는데 획의 굵기가 일정한 편이며 점획과 글자의 모양이 단정하고 깔끔합니다. 천자문의 글씨는 한호의 전형적인 글씨체인 석봉체로 썼으며 석봉체는 당시 왕실부터 민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며 폭넓게 유행하였습니다. 한호가 쓴 천자문은 1583년 처음 간행된 뒤 중앙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거듭 간행되었고 지역의 관하나 사찰, 개인에 의해서도 널리 편찬되었습니다. 조선시대 국어학, 서지학, 서예사 등 여러 방면에서 모두 중요하게 다뤄지는 귀한 자료입니다. 옛사람들은 왕실의 번영과 장수를 기원하며 다양한 상징을 담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십장생도입니다. 이 작품은 10가지 장생물을 두 폭에 나누어 그린 십장생도입니다. 조선 전기 문인 성현은 십장생의 모티브로 해와 달, 산, 물, 소나무, 대나무, 거북, 학, 사슴, 영지를 꼽았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오른쪽 폭에 해와 사슴, 영지, 소나무가, 왼쪽 폭에는 달과 학, 대나무, 거북이 배치되어 있으며 양쪽 모두에 산과 물이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오른쪽 화면에 암소 한 쌍의 흰 사슴이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1500년을 살면 흰 사슴이 된다고 전해집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 아래에는 흰 매화가 피어 있어 화면에 생기를 더합니다. 왼쪽 화면에는 두 마리의 학이 깃털을 다듬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그 곁에는 대나무가 곧게 자라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물속에서는 거북이 한 마리가 고개를 들어 유유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양쪽 화면을 이어주는 괴량감 있는 산 옆으로는 해와 달이 구름과 안개에 쌓여 떠 있어 화면 전체에 신비롭고 숭고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작품은 종실화가 이암이 그린 강아지 그림입니다. 이암은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 이명대군의 증손으로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왕족 출신 화가입니다. 그는 특히 강아지와 매를 즐겨 그렸으며 이 작품은 그의 강아지 그림 가운데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한 쌍의 새가 앉아있는 나무 아래 강아지 3마리가 평화롭게 쉬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화면 앞쪽의 강아지는 작은 벌레를 입에 문 채 엎드려 있고 나머지 2마리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각각 잠을 자거나 먼 곳을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나무의 껍질은 울퉁불퉁한 질감을 살려 그려졌는데 이는 이암의 특유의 표현 기법입니다. 강아지의 털은 한 올 한 올 그리지 않고 먹의 농담을 여러 번 중첩하여 털의 윤기와 부드러움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림은 배경이 생략되어 있어 나무와 새, 그리고 강아지만이 등장해 소재에 더욱 집중하게 합니다. 강아지들의 순하고 천진한 모습을 담은 이암의 개 그림은 17세기 일본 화가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이 그림은 BTS의 멤버 RM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소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암의 화화구저도라는 작품인데요. 흰 꽃이 흐드러지게 핀 나뭇가지 아래 강아지 3마리가 쉬고 있습니다. 얼굴 아래 반점이 있는 갈색 강아지는 무언가를 응시하고 그 뒤로 흰둥이와 검둥이가 꼭 붙어 잠들어 있습니다. 이암은 강아지의 윤곽선과 콧수염만 아주 가는 선으로 그리고 얼굴과 몸통은 먹의 진하고 옅음을 조절해 표현했습니다. 순하고 천진한 이암의 개 그림은 일본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